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드폴 대학 교수를 맡고 있고 학교가 이제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카톨릭 대학이며 시카고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부라는 체닉 인스티튜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체닉 연구소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8년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몇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조만간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헤어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한국으로 1년에 2회 정도 제가 직항 항공편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 시카고에서 관여를 한 바가 있는 프로젝트 2개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폴 센터에서 네, 슬라이드 넘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드폴 대학의 체딕 연구소를 이끌고 있으며 시카고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 이제 엘리베이티드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현관문 바로 앞에 이제 코로나 도심이고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원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활발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시카고로 모셔서 또 행사를 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통 연구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는 바입니다. 4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가상회의로 진행이 되겠지만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아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3년간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10분 정도는 아마존 에어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중교통 자체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연구의 제목인 파트너스 인 트랜짓입니다. 그래서 여러 라이드 쉐어링, 즉 승차 공유하던 업체들과 파트너를 맺게 된 것이고 또 이러한 업체들과 대중교통기관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람이 집을 나서서 지정된 픽업 장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앱을 열어서 앱에서 차량을 요청합니다.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을 요청하고 그 업체에서 차량이 도착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픽업을 하고 특정 지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승객을 내려주는데 대중교통 허브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버스든 열차든 이용을 해서 승객이 마지막 목적지로 이동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하나의 앱에서 모두 다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앱에 접속을 하면 되고 또 양측 요금을 하나의 클릭으로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좀 게을러져서 때로는 버스가 오지 않아서 우버를 대신 이용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중교통과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2개의 작은 도시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의 타코마인데요. 리프트 배너가 나와 있죠. 사람들이 버스 장료소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마지막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 정도의 요금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는 버스 노선을 줄여서 사람들이 리프트를 무료로 이용을 하고 가장 집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가 15개 파트너십을 전국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흥미진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리더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데이터도 살펴보고 우버리프트와 같은 업체들의 운영 상태를 보았고 또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코로나 이후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선 굉장히 상황이 엄중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30, 40%밖에 정상 대비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리고 교통기관에서는 아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4개의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프로그램입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는 간단합니다. 전기 노선을 감소시키고 $5 할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해서 버스 정류소, 그러니까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노선 정류소에 가면 그 이동에 대해서 $5를 지원받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또 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스턴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또는 어떤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당 $40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더 비싼 정부 교통 서비스 대신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정부 시스템이 이제 한 차례 운행하면 $60 정도가 드는데 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야간에 작업자가 많기 때문에 야간 운행 시 건당 $7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버스 노선이 거의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선이 운행 중인 곳까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건당 $7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지난 2년 사이에 급성장했고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코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기관과 또 서비스 업체 모두의 브랜드를 차량에 부착을 하는 것이죠. 비아 서비스 업체, 그리고 마사추세츠 주 기관명 있고 또 코브랜드 아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 같은 공동의 플랫폼이구나라고 인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나큰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과 제공하고 싶은 품질. 그런데 보시면 리프트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리프트 차량을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선이 끊긴 곳까지 리프트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코브랜딩은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다시피. 그리고 특별 고객 서비스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서비스는 비아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리프트와 유사하지만 좀 더 고객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차량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아와 계약을 하면 이러한 차량 운행에 대해서 계약금을 지불을 해야 하고 고객이라든지 차량 선단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우버나 리프트를 쓰는 분들 중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면 비아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기술의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아주 명확하게 구획을 획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동객이 어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획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예를 보고 계십니다. 경전철을 쓰고는 있지만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교통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경전철 노선이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도 더 많이 이용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 목적지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완전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고 중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카고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시장님께도 어필을 하고 있고 정부에도 여러 차례 호소하고 있지만 좋은 교통센터가 있고 시카고도 교통의 허브인 만큼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 현재 우버나 리프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교통기관이 좀 더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장의 슬라이드는 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동향을 예상해 보겠는데요. 먼저 통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기관의 페인트 스킴을 가지고 있고 블렌딩도 하고 그래서 교통기관이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름도 붙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통합이 강해질 것이고 이러한 심리를 깨기가 어렵습니다. 리프트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 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결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제, 한 번의 클릭으로 대중교통과 우버와 같은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불을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교통카드로 우버나 리프트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도시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곽에서 서비스 운행이 어려울 경우, 그래서 노선을 절감해야 되는 경우 많아질 것 같고 또 데이터가 더 온라인으로부터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온라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취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고령화가 워낙 빨리 진천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동부 또 서부가 그런데요. 서부보다는 동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를 노년층이 이용하려면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동하는데 $52가 듭니다. 그런데 교통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TNC라고 부르는데요. 승차 공유 업체 TNC를 이용하면 $9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거의 5분의 1로 가격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이 아시아나 또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50대의 차량까지 브랜딩을 해서 비아가 쓰고 있습니다. 민간의 승차 공유 업체인 비아가 대중교통과 통합을 하여서 아주 흥미진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많은 파트너십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을 띄울 수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은 되도록이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화물 항공입니다.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업체이고 특히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공기는 구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아마존이 배송도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아마존 에어의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3대 배송 업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FedEx, UPS, 그리고 미국의 우정국입니다. 모두 도어-투-도어 배송을 하고 또 B2C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DHL 많은 국제 배송하고 있죠. 또 지역적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FedEx와 UPS와 우정국 이렇게 3대 업체만이 사실상의 이길 배송을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를 사실 차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항공기가 있습니다. 767기 중형 항공기로 중견 항공기고 737 좀 더 작은 우측 하단에 있는 소형 항공기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서 2년 전에는 그러나 2년 전에 이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요. 항공기가 2016년부터 확보가 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작다가 저희가 그 항공기 편수를 계속 추적을 하였는데 40세대로 이제는 보유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말 무렵에 그랬고 지금 현재는 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정도
가 늘어서 이제는 57대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 새로운 항공기를 더 인수하려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아마존에 이제 리스를 해주는 것이고 등록을 한 항공기가 57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자들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직접 아마존 직원들이 운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고 4개, 5개 계약 업체들을 통해서 협력사를 통해서 이러한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에는 70대 정도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57대나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70대까지는 확보할 것 같고요. 6, 7년 뒤에는 아마존 에어가 총 200대의 화물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전 세계의 항공업계 추세를 보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페덱스와 UPS에 이어 3위가 되고 이 2개 회사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항공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넘버를 봤습니다. 아마존 항공기의 테일 넘버를 보고 어디로 향하는지 목적지를 보았는데요. 미국의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2020년 8월 24일 자료인데요. 굉장히 분권화된 항공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허브, 페덱스나 UPS나 이러한 곳들이 과는 다르게 이제 작은 루이빌 같은 소규모 공항을 많이 썼고 주간에 주로 운항을 했습니다. 푸른색은 767, 자주색은 또 야간 운행하는 그런 737인데 주요 아마존 창고 가까운 지역으로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록포드라든지 온타리오 같은 작은 공항으로도 갔고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항공 운항은 창고와 창고 사이에 신속한 재고 이동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마존 에어 항공기들이 다른 시시덴트의 다른 업체들 항공기와 나란히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샹하이에서 오사카로도 비행이 일부 있었지만 한국으로 간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고요. 지난 몇 개월간 하와이로는 운항이 되었고 유럽으로 몇 차례 운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 창고를 보니까 그리고 창고의 위치 그리고 운항을 하는 공항의 위치를 보니까 아마존의 창고를 클러스터링을 할 때 굉장히 밀집이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서 재고가 중앙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공항이 위치가 주요 창고가 위치한 곳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오후 늦게 출발을 하는 항공편은 아마도 재고의 위치를 조정해서 운항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모든 상품, 모든 크기, 모든 색깔을 모든 위치 미국 전역에 다 두어서 이길 배송이 가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배송도 특급 배송이나 당일 배송이나 이길 배송을 그렇게 트럭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창고를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두어서 이길 배송 또는 당일 배송을 트럭으로 이 창고에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수주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창고를 연결시키는 작업이지 창고를 소비자에게 연결시키는 작업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움직임인데 이 규모, 이러한 성장률을 봤을 때 수백만 건의 상품을 아마존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제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달에 아마존이 유럽 내부의 운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항공기 2대가 아일랜드로 갔고 또 몇 개가 더 투입이 돼서 유럽으로 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전통적인 화물 업체들이 상품들을 중국, 한국, 필리핀 이러한 곳에서
창고로 들이는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걸스하게 이러한 상품들을 창고에 일단 보낸 다음에 이제 트럭으로 최종 목적지로 배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시내티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시내티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부로 아마존이 신시내티의 대대적인 허브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DHL의 주요 국제 항공 허브 바로 옆이 될 텐데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창고가 될 겁니다. 신시내티 지도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 신시내티가 하루 정도 트럭으로 운전해 가면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서요. 이 허브의 경우에는 페덱스처럼 많은 항공기가 들어와서 뭐 상품을 적재를 해서 환적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트럭에 선적을 시키기 위한 중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신시내티로 오면 수백 개의 창고로 다음날 트럭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50대의 항공기가 대기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고요.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진입을 해서 페덱스나 UPS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드파티의 상품을, 아마존과 연결 안 된 서드파티 상품을 다루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스토어에 가서 페덱스처럼 소포 배송을 하는 아마존 제품만 전용으로 다룰 것 같고요. 최근에 투자 기관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아마존이 정말 진지하게 국제 서드파티 물류 제공 업체가 되려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면밀히 추적 중입니다. 내년에 신시내티의 허브가 개장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면밀히 봐야겠습니다. 많은 항공기가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자정까지는 잠에 들지 않는 야간형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시카고에 언제 여러분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